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감도 덜어야 할 텐데 어깨 통증은 좀처럼 낫질 않죠. 오늘은 군산 소망정형외과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 관절 통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쉽게 피로해지고 휴식도 쉽지 않아 고질적인 통증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잘 낫지 않지만 그냥 넘기기 쉬운 어깨 관절 통증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깨 관절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니까 모형을 가지고 네. 오셨네요. 네, 우리 어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깨는 그 상완골의 이 머리 부분하고 견갑골의 관절과 순이 만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사용하는 이두박근이 있고 또 어깨 관절을 돌릴 때 사용하는 회전근이 있습니다. 네. 어깨 관절은 공을 던진다든지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수영할 때 전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운동 범위가 있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넓은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네. 자주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보면은 어깨 네.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오히려 한 번도 못 느낀 사람이 없을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어깨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이 위생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자를 이렇게 찰 때 굉장히 불편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분들은 어깨 관절 통증 하면은 나이가 50대 돼서 자동적으로 하는 50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면 낫겠지 이런 그런 개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깨 관절에서도 그냥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는 질환이 있나 하면 방치를 해서 그 병변이 더 커지고 더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환자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어깨를 다친 경험이 있거나 하면은 네. 뭐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할 텐데 네. 별 이유 없이 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통증 있잖아요. 네. 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통증 때문에 네. 걸레질도 제대로 못하고 네. 밤에 자는 것도 힘들어하는 네. 분들이 네. 많은데 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뭐 정확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가장 흔한 병변 중 하나가 회전근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병변 또는 충돌 증후군, 아까 말씀드린 동결견 등이 있으나 네. 갑자기 어깨가 아프고 밤에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에는 이 석회화 건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조금 전 말씀하신 석회화 건염은 네. 어떤 질환인가요? 그 말씀 그 자체로 어깨 관절에 또는 근육에 석회화 물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으나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류 공급이 부족하다든지 하면은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의 세포가 네. 석회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으로 변화하는 좀 영어로 말하면 메타플라자가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예. 이 질환은 보통 30대에서 50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석회화 건염은 석회화가 만들어지는 형성기 또 석회화가 성숙되는 성숙기, 흡수기를 따라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 흡수기 때 통증을 너무너무 심하게 호소해서 이게 주로 병원에 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석회화 건염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이런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어깨에 그야말로 이렇게 하얀 석회화 음영이 쉽게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그냥 엑스레이만 촬영을 해도 쉽게 네. 볼 수 있는 아, 건가요? 그럼요. 네. 이 진단을 받고 나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이런 걸 함으로써 급성기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네.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화 부위를 이렇게 바늘로 여러 번 이렇게 펑처를 해주면은 네. 감압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무섭다 하면은 충격파를 이용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혈류 공급을 시키고 그래서 통증을 조금 좋게 해서 이 시기가 지나면은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통증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직접 보면서 이렇게 감압시킬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어깨에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가지고 네. 이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석회화 건염을 이렇게 감압시켜주면은 치약처럼 물질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골무면은 제일 처음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만 너무 골무면은 이렇게 조금 따주면은 고름이 나오면은 그게 치유되듯이 석회화 건염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해서 감압을 시켜주면은 아주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50견 하면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많이 네. 들어봤지만 네. 50견이 뭐고 네. 또 이게 회전근개 파열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50개는 그야 말대로 이제 어깨가 굳어가는 거죠. 네. 그 특별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염증성 물질 또는 당뇨병 환자에서 어깨 싸고 있는 관절막이 굳어가는 그런 것을 동결견 또 유착성 경관절염이라 하고 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근육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파열되게 되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제일 처음에는 약물요법, 물리치료 이런 비수술적인 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DNA 주사 또는 그 회전근개를 증식시키는 이런 증식치료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병변 부위에 직접 약을 투여해서 증식되고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네. 또 최애 충격파를 통해 가지고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보존적인 요법을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없고 또 본인이 이런 스포츠 활동이나 또는 적극적인 행동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조그마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1cm 이하의 한 3개에서 4개의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병변을 볼 수 있는 관절경을 놓고 테레비를 통해 가지고 병변을 보면서 쉽게 수술을 합니다. 예. 수술을 하더라도 이후에 재활치료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은 어깨 관절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CPM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가만히 있어도 이 기기가 알아서 서서히 올려주면서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어깨 관절이 수술 후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신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병원에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훈련을 알려드리는데 벽을 이렇게 올리는 운동이라든지 네. 스스로 이렇게 어깨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물리치료 선생님과 1대1 이런 적극적인 회복 치료를 하면은 통증이 많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어깨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네. 하고 네.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죠. 어깨 관절 통증 하면은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어깨 관절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낫겠다 이런 개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깨 관절 통증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 질환도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방치하면은 그 부위가 점점 커지고 벌어지고 나중에 어깨 기능을 잘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깨 관절 통증도 조기 진단과 거기에 맞는 조기의 치료가 자신감 있는 어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원 원장과 함께 어깨 관절 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에 관한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는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재미삼아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고 넘길 때가 많지만 사실은 황당하거나 심각한 일들도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흔히 접하다 보니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술과 간 건강에 대해 익산병원 소화기내과의 고진규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남들보다 술을 잘 마신다. 술 마시고 이런 일도 있었다. 자랑하진 않으십니까? 그런 사이 알코올성 간질환은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침묵의적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고진규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량이 많다는 건 네. 매스컴에서 워낙 언급이 돼서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법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네. 전 세계 국민들의 1인당 평균 음주량을 나타내는 통계를 찾아보면 예.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10위 이내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꼭 이런 것만 그렇게 등수가 좀 높게 나오네요. 네. 예. 구체적으로는 그 마시는 양을 따져보면 막걸리로 따지면은 14병, 그다음에 맥주는 100병, 그다음에 소주로 따지면 대략 70병 정도를 1인당 소모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평균이라는 점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더 많이 마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셔도 왜 다음 날 보면은 네. 멀쩡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술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요. 우선 과도한 음주의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네. 몸에는 얼마나 해로운 건가요? 이게 술의 그 해독량이라는 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굉장한 과음을 하고도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제 과도한 음주량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순수 알코올량으로 따졌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40g,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20g인데 네.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접하는 술 양으로 환산을 하면 남자의 경우에는 매일 마셨을 때 2.5캔, 맥주로 따졌을 때 네. 그리고 소주로 따졌을 때는 4잔 정도의 양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절반 정도에서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자로 따지면은 맥주는 1.2캔 정도, 그러니까 한 캔이 조금 넘는 정도, 소주는 2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양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양이고 네. 실제로 그 술에 의한 간 손상은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일 마실 때는 그 기준을 낮춰서 남자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양의 4분의 3, 여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양의 반절 정도를 그 위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먼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정도는 과다한 음주에 해당이 된다고 그 통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과다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거의 90% 정도가 지방간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산상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400만, 500만 이상의 환자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생하는 진료 환자별 통계를 이렇게 보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통계인데요. 네. 대략 많을 때는 한 18만 명,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줄어서 한 15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진료를 본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산술적인 통계랑 실제 통계에서 굉장히 숫자 차이가 큰데요.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그 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알코올성 그 간질환의 첫 번째 단계가 지방간인데 네. 이 지방간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간 기능 검사라고 해서 직장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그 피혈액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게 나오는 네. 경우가 꽤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피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지방간이더라도 결국 아무런 증상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그래서 간에 대한 유명한 간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이 1000냥이면은 간은 900냥 이런 말 한번 네네. 들어보셨죠? 예. 또
그다음에 또 유명한 말이 간은 침묵의 장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됐죠. 네. 알코올성 간질환의 종류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알코올성 그 간질환의 첫 번째 단계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간 단계. 거기에서 더 심해지면 이제 알코올성 간염이나 그런 걸로 진행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알코올성 간 경변, 네. 간 경화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질문하신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같은 데서 전혀 이상이 없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그 알코올성 지방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보다 더 진행을 해서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화로 가게 되면 굉장히 뭐 피로도 하기도 하고 황달이라고 해서 눈이나 피부 같은 게 완전히 노래지는 그런 변화가 네. 오기도 하고 복수가 차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증상도 나타나고 또 간단한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한 경우에서까지 증상이 없기는 좀 어렵죠. 네. 네. 하지만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지방간 단계가 넘기 전에는 이제 어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말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는 다른 영상 장비인 CT나 초음파 같은 걸로 검사를 좀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초음파는 그 사람 몸에 해로운 게 없고 그다음에 검사 준비도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술을 좀 마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일반인들도 그냥 그 혈액 검사나 이런 간단한 검사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간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주종에 관계없이 맥주든 소주든 관계없이 한 번 마실 때 적어도 7잔 이상을 넘지 말 것, 여자는 5잔 이상을 넘지 말 것, 그다음에 적어도 그런 음주 횟수를 주 2회 이하로 줄여서 이제 유지를 할 것. 그렇게 술을 줄이신다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럴 필요는 확연히 그런 위험성에서는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간이더라도 술을 줄이면 다시 간 기능이 회복되는 건가요? 네, 보통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지방간염 뭐 그런 단계, 네. 그 정도 이제 초기에서 중기 조금 되기 전 단계겠죠. 그런 정도 단계에서는 그 금주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유지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 운동 뭐 이런 것도 병행하시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술과 간 건강이니까요. 몇 가지 기억하면 좋을 생활 습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마시는 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고 자만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자기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때 놓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고 네. 또 그 간단한 혈액 검사 이런 거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꼭 챙기시도록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강 음주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음주량에 대한 건데 네. 첫째는 이제 뭐 이건 몸에 좋은 술이다 해서 과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술은 절대 없습니다. 네. 예. 어떤 술이든 양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의 장사 없다는 말 똑같습니다. 그 남자의 경우에 일주일에 술 7잔 한 번 마실 때 7잔 넘지 말 것, 일주일에 2회 이상을 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매일 마시는 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네. 음주 습관을 지키실 때 한 번 마시고 적어도 한 3, 4일 정도 휴식기를 가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고진규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은 반가운 계절이지만 누구에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인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발열이나 근육통은 없다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이런 증상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바꾸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바짝 말려주고요. 주방과 목욕탕은 건조하게 유지하고 집안에서는 물걸레질을 자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